로 태어났어요. 웃기는 말이죠. 분명히 엄마도 아빠도 있으니 세상에 나왔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있었던 적이 없으니 저는 그저 그렇게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고아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그건 마치 제 등 뒤에 커다란 소개글이 붙어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해도 됩니다. 그래도 싸워줄 한편이 없으니까요. 이런 소개글 말입니다. 나쁜 일들은 착한 일들보다 무지하게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자주 하다 보면 죄책감도 흐려지고 그것을 누군가와 같이 하다 보면 양심은 더 쉽게 마비되어 가죠. 나만 그러는 거 아닌데 왜? 남들도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이렇게 말이죠. 거기다 최악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오히려 당하는 사람들이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희한한 경험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 정말 끔찍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게 끔찍한 일인지도 모르고 당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 너는 왜 아무데나 손을 드니? 네가 반장 선거에 왜 나와? 그러다 네가 재수없게 반장이라도 되면 우리 반은 어쩌라고? 운동회 때 우리 반만 손가락 빨고 있을까? 소풍 갈 때 나만 도시락 먹지 말어? 환경미화 때 우리 반 화분 네가 사올 거야? 어떻게? 뒷산 가서 파올래? 아니면 니네 고아원에 들어온 구호 물품에서 훔쳐올 거야? 넌 부모가 없어서 그러니 왜 생각도 없어? 그 당시 선생님들이라고 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 저는 운이 좋은 편이 아니었던지라 고아원에서 사는 아이에게 참 야박한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선생님들에게 있어 고아원에 사는 학생이란 촌지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아이, 좀 쥐어박아도 뒤탈이 없는 아이, 그러니 막말쯤은 숨 쉬는 것처럼 해도 되는 딱 그 정도의 아이였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함부로 해도 된다고 낙인을 찍어준 친구는 아이들 사이에서 손쉬운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얘들아, 내일 내 생일이라 파티하기로 했어. 엄마가 김밥하고 떡볶이도 만들어주시고 과자도 잔뜩 사다 주신다고 했어. 우리 반 친구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내일 학교 끝나고 다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 아 참, 넌 말고 넌 선물 못 사오잖아. 우리 엄마가 선물도 못 사오는 거지는 데려오지 말라고 했거든. 어리기 때문에 악의 없이 던지는 말이 더 상처가 되는지 자신의 말이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고 던지는 어른의 말이 더 상처가 되는지 어른이 된 지금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둘 다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고아라는 건 그냥 그 자체로 욕을 먹었습니다. 고아인데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 그건 기특한 일이 아니라 재수없고 얄미운 일이었어요. 고아인데 달리기를 잘하고 운동을 잘한다? 그건 독하고 상종 못할 계집애란 뜻이었죠. 그렇다고 고아로 태어났으니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불쌍하고 못나게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남들이 봤을 때 고아인 것이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죠. 다행히 저는 그것을 좀 일찍 깨달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남들과 부딪히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편을 택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수능까지 봤지만 당시 장학금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대학은 지방에 있는 4년제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고 싶던 공부가 있던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제 몸 하나 건사하며 책임지면 됐으니 1, 2년 열심히 돈을 모아 그 돈으로 등록금을 마련해서 다시 수능을 봐서 가고 싶은 대학으로 입학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일할 곳은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식당으로 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다 보니 식당에 드나드는 학생들 모두가 제 선배같이 느껴져서 항상 기분 좋게 일할 수도 있었고
공부하다 지쳤을 때 캠퍼스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여자가 식당에서 일하면 꼭 쉽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난 정말 너 같은 애들 이해를 못하겠더라. 내가 너한테 뭔 짓을 한다고 그러냐? 내가 잡아먹냐? 그냥 내 딸 같아서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안쓰러운 마음에 힘든 이야기 좀 들어주고 용돈 좀 주겠다는데 사람을 취한 취급하냐 이 말이야. 네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냐? 안 그래? 당장 사과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기 술 좀 따라봐. 잘 따라보면 내가 용서를 해줄게.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릴 거야? 정작 우리 아빠 얼굴은 기억도 안 나는데 아빠 같은 마음으로 술 따르라는 손님은 왜 그렇게 많은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더군요. 다행히 사장님이 먼저 발견하시면 반찬 나르던 쟁반으로 그런 손님의 뒤통수를 후드려 패주셨지만 그날은 사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신 상황이셨어요. 내가 직접 이 쟁반으로 저 손님의 머리통을 날려도 되나 3초 정도 고민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딸은 좋겠네요. 아버지가 이런 진상이라서. 아저씨 딸도 밖에 나가면 아저씨 같은 진상이 술 따르라고 하면서 손도 그렇게 쪼물딱거리고 허벅지로 눈길도 주고 그럴 텐데 그럴 때는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교육 미리 잘 시켜놓으신 거죠. 혹시라도 음흉한 마음으로 오해하고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꼭 미리 교육시켜 놓으세요. 괜히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매일 혼자 식당에 와서 제일 싼 백반을 시키고 밥을 먹는 동안에도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남자. 그 중에서도 귀신같이 제가 만든 메뉴만 입에 꼭 맞는다며 더 달라고 하던 남자였어요. 그런데 아저씨, 걔 제 여동생이거든요. 저는요, 제 여동생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밖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손 쪼물락거리면서 용돈 준다고 그러고 술 따르라고 그러면 그 술병으로 대갈통 갈기면 이 오빠가 책임져 준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개수작 그만하고 그 손 놓죠. 그 순간 그 진상은 저에게서 빛의 속도로 떨어지더군요. 그것이 평생 보호자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던 저에게 가짜지만 보호자라는 것이 생긴 첫 경험이었습니다. 보호자라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것이구나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그 후에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식당에서 저에게 수작을 거는 손님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손님만 오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반찬 한두 가지씩 몰래 더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손님이 오늘은 안 오나, 오면 언제 오나, 뭘 잘 먹나, 이것도 좋아할까, 그렇게 기다리는 날들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살려고 했는데 한순간에 마음을 저버리니 정신없이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좋아지니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지더군요. 그 사람이 조금의 고생도 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학생이었던 그 남자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탕의 가회를 뜨는 것이 보기 싫었고 결국 제가 먹여 살리겠다며 고백을 해버렸어요. 귀까지 시뻘게 져서 여자가 먼저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딨냐고 하면서도 싫다는 소리는 하지 않던 그 남자는 제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았던 돈을 모두 털어서 방 2개짜리 집을 얻어 살림을 합쳤고 가게에서 남은 재료들을 얻어가서 밥을 해주고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새로 버는 돈으로 옷을 사서 꾸며줬고 책을 사서 읽혔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어갔지만 전혀 아까운 줄 몰랐어요. 그 남자가 멋있어지는 것이 내 행복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게 뭔 사달이야. 공부하라고 뼈 빠지게 뒷바라지 해놨더니 여자랑 살림을 차려? 이것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것도 이런 근본도 모르는 것하고 내가 이러려고 널 힘들게 공부시켰는 줄 알아? 너는 장차 나란 일 해야 할 사람이야. 그렇게만 되면 네 앞에 여자는 줄을 선다고 했냐 안 했냐?
근데 왜 벌써부터 여자한테 발목이 잡히길. 정신 차려 이놈아. 당장 짐 싸라. 이럴 거면 당장 학교가 무슨 소용이야. 집으로 가. 당장 집으로 가자고. 그 사람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으니 집에다가 바뀐 주소를 알려드리면서 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서울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오셨던 부모님이 친구에게 인사도 할 겸 들리셨다가 함께 있던 저희를 보고 만 것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기대가 하늘처럼 높으셨고 그 사람의 부모님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후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아들의 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그 길로 아들을 끌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밤새 울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른 새벽녘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느낌에 눈을 뜨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길로 저를 끌고 근처 구청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둘 다 충동적이었지만 이대로 부모님께 끌려가면 정말로 둘 사이는 끝이라는 생각에 나름 필사적이었어요. 이 서류 접수되면 우리 부부 되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이라도 우리 사이를 함부로 못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서류 처리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니까 그 후에 등본 떼서 이 주소로 찾아와. 이게 우리 본가 주소야. 그리고 우리 당당하게 부부라고 말씀드리자. 알았지? 그게 우리의 결혼이었어요. 설레이는 프로포즈도 화려한 결혼식도 즐거운 신혼여행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에 대한 절실한 믿음과 사랑만 있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네가 결국 내 아들 앞길을 이렇게 막는구나. 내가 이렇게 조상님들한테 죄를 짓는구나. 시어머니는 제가 가지고 간 혼인증명서를 보자마자 그대로 쓰러지셔서 알아두우셨어요.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도 하셨죠.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의 신혼 아닌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우선은 이렇게 혼인신고부터 하게 됐지만 내가 군대도 갔다 오고 취직도 하고 나면 꼭 결혼식 하자. 그러니까 나 믿고 기다려줄 수 있지? 우리 당분간은 이렇게 헤어져 있겠지만 내가 그 시간 줄일 수 있게 진짜 최대한 노력해볼게. 난 걱정하지 말아요. 자기가 곁에 없어도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당신 가족들 옆에서 잘 챙기면서 집안 잘 건사하면서 잘 지내고 있을게요. 나한테 처음 생긴 진짜 가족들이에요.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사실 지금 너무 기뻐요.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은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잘하고 군대 생활 잘하고 우리 열심히 지내요.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되었지만 남편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저는 시댁에 있는 섬에서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서울에 가겠다고 했지만 그보다는 시댁의 일손이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사이 남편도 미뤘던 군대를 먼저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의 상황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미리 눈치채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니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시댁은 작은 섬에서 김 양식을 하고 계셨는데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야 해서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 돈이 되지 않았고 그나마 양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좁았습니다. 일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라서 부지런히 일을 배우면서 동네의 다른 일들도 도우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돈이 될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복 양식이 돈이 될 것 같더군요. 남편과 상의해서 시부모님과 상의해서 일을 진행해도 좋다고 했고 그래서 그 후 시댁 근처에 나와 작업장 매물들을 조금씩 사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의 땅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헐값에 사들일 수 있었어요. 그동안 일하면서 모았던 돈들이 이제는 정말 바닥이 났지만
그래도 그게 종잣돈이 되어 시댁의 양식 작업장이 들어가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못마땅해서 눈도 마주치지 않던 시댁 식구들도 제 덕분에 일터가 늘어나자 조금씩 너그럽게 봐주시는 듯 보였습니다. 아줌마, 이거 트럭으로 옮기면 돼요? 뭐야? 넌 왜 아직 여기 있어?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 여기 있어? 학교 안 갔어? 세상에, 벌써 9시가 넘었네. 얘, 빨리 옷 갈아입고 얼른 학교 가. 오늘 양식장에 새로 새끼 전복들 들어온다면서요. 근데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윗마을에 잔치 있다고 놀러 가던데요. 그런데 나까지 학교 가면 아줌마 혼자 저걸 다 어쩌려고요. 새끼 전복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너는 네 학교 시간이나 챙겨. 얼른 안 가? 시댁에 있는 마을에는 예전으로 치면 버슴이라고 할까요? 식모라고 할까요? 그런 비슷한 처지의 어린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처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간단한 심부름을 시키면서 학교도 보내고 후원도 해주는 것이었어요. 집집마다 몇 명씩 그런 아이들이 있었고 시댁에도 삼돌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갔을 때 5살이었으니 이건 무슨 아들뻘이었어요. 저와 같은 고아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이상하게 정이 갔고 그래서 열심히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할머니, 저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면서 눈치를 보고 뭐라도 해야 하나 종종거리는 게 어찌나 안쓰러운지 불쌍할 정도였어요. 그냥 누나라고 부르라니까. 너랑 나랑 몇 살이나 차이 난다고 아줌마라고 그러니? 너 이렇게 예쁜 아줌마 봤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누나라고 불러. 그 누나 앞에 꼭 예쁜이라고 붙이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괜히 뻘소리까지 하면서 친해지려고 했고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던 삼돌이도 점점 제 주위를 맴돌면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댁에서는 후원이라면서 삼돌이를 데리고 왔으면서 그 어린 것에게 일을 시키려는 것이 너무나 빤히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왜 이리 꼴보기가 싫었는지요. 그래서 모른 척 아이만 보면 장난치고 놀아주면서 일만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하고 일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옆에다 두고 공부도 시키고 책도 읽게 하면서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시켰어요.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는 하루라도 빠질까봐 잔소리를 해대면서 부모인 양 챙겼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학부모가 필요한 행사가 있으면 제가 대신 다 참가하기도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아라서 서러웠던 걸 삼돌이도 겪게 하고 싶지 않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더 삼돌이에게 집착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제가 남편과 떨어져 시댁에서 살게 됐을 때는 남편도 주말마다 그 먼 길을 달려왔어요. 서로 보지 못했던 시간을 안쓰러워하며 애틋해했고 그리워했던 시간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시어머니가 중간에 딱 버티고 누우셨어요. 내가 니들 혼인신고까지는 어쩔 수 없이 놓쳤다지만 아기는 함부로 들어서게 못한다. 지금이 네 남편한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줄 아냐 모르냐. 그런데 이런 시기에 애라도 들어서 봐라.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니? 네가 정말 네 남편 발목을 잡다 못해 쇠고랑 채우고 싶은 거 아니면 적어도 애는 네 남편 군대 다녀와서 취직해서 자리 잡은 다음까지 기다려. 그 정도도 못할 정도로 엉덩이 가벼운 건 아니겠지? 내 믿는다. 사실 저도 남편과 떨어져서 고추 당추보다 맵다는 시댁살이 중이다 보니 덜컥 아이를 가질 엄두가 나지 않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대로 몇 년을 미뤘다 아이를 가져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갔어요. 남편은 군대에 갔고 복학을 했고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점점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시댁에 내려오는 게 힘들어졌고 일주일에 한 번 대신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분기별 한 번,
어느 사이엔가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내려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을 만나도 왠지 예전보다 어색하고 서먹하고 조금씩 낯설게도 느껴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시어머니는 저희 사이에 누워 주무시지 않게 됐지만 남편은 저에게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면서 잠들어 버리더군요. 그래도 가족이 생겼다는 안정감이 좋았던 저는 그런 남편의 외면을 모른 척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그때쯤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거든요. 아마도 시댁이 제 덕분에 금전적으로 안정이 된 이유가 컸을 것 같습니다. 원래 시댁은 자칭 양반이었어요. 무슨 조선시대에 섬으로 유배를 왔던 양반 가문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유배를 왔다가 정착을 했던 바람에 족보가 없어 증명할 길이 없어 안타깝다고 하는데 저도 믿을 길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양반 자손이라 그런지 생활 능력도 딱 양반스러웠어요. 돈 버는데 자신들의 능력을 쓰는 건 증인들이나 하는 일 같은지 누군가 자신들을 먹여 살리길 바라며 양반 체면을 떠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 집안에 돈이 붙을 리가 있나요? 그나마 동네 분들이 인심이 좋아 굶어 죽지 않고 근근히 양식이나 하며 살고 계셨던 것이었고 저희 남편이 공부를 잘하니 그 미래를 보고 투자다 하며 돈도 빌려주고 먹을 것도 가져다 주는 집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 나는 이 집 아들이 우리 조카 사이가 되는 줄 알았는데 밖에서 색시를 데리고 올 줄 몰랐어. 아, 실망이 아주 커. 그래도 어쩌겠나. 이미 배 맞은 처자가 있는 것을. 아이, 내 귀한 조카를 후초로 들을 수 없을 것을. 그래도 색시가 돈 버는 재주가 있으니 뭐. 아이, 시댁에 보탬이 되면 그래도 복이지 뭐. 아이, 그래, 그것도 복이요 뭐. 그런데 제가 시댁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커지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시댁도 모르던 빚이 마구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는 날 빌려줬던 차비라든지 우리 시누이가 2돌쯤 됐을 때 열감기가 나서 죽을 뻔했을 때 빌려줬던 병원비라든지 시아버지가 노름판에서 술을 먹고 쳤던 점 200원짜리 화투판에서 진 노름 빚이라던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인심은 김서방이 쓰더군요. 며느리는 하루 15시간씩 일해서 돈을 벌고 시댁 식구들은 탱자탱자 놀면서 이웃들에게 인심을 쓰고 그런데도 돈이 모이는 걸 보면 제가 사업에 소질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제가 돈을 잘 벌어서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그러면서도 이루지 못했던 꿈에 대한 미련은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언젠가는 꼭 가야지 했던 대학과 곧 해야지 했던 결혼식이었어요.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하자고 미뤄두었던 2가지가 항상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무거운 돌처럼 남아 있었죠. 그래도 바쁘게 살아갈 때는 잊고 있던 이런 문제들이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다시 저를 뒤흔들더군요. 그 시작은 손아래 시누이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였던 것 같습니다. 언니, 내 남자친구 앞으로 사장 될 사람이에요. 사장. 그럼 거기에 맞게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자기 아빠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가게 좀 있으면 우리 남자친구가 물려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거나 대충 준비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최고, 제일 비싼 거, 제일 큰 거, 그런 걸로만 싸주세요. 시댁 근처에 전문대를 졸업한 후 말로는 시댁 일을 돕는다면서 알바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어린 시누이는 돈 무서운 줄 모르던 철없는 인생이었죠. 시누이는 자기 오빠와 다르게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 대신 예쁘게 화장하고 옷을 사 모으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자기 딸의 그런 성향을 일찌감치 파악했는지 잔소리 한번 하지 않고 놔두시더군요. 아니면 시어머니도 그때쯤 집에 돈이 돌기 시작하자 그거 쓰기 바빠서 잔소리할 시간이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언니, 진짜 날 이런 걸 혼수라고 해가라고요?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언니 시누이예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언니는 내가 이런 싸구려 사가서 무시당하면 좋겠어요? 망신당하면 좋겠냐고요. 나름 가장 가까운 도시의 백화점으로 가서 혼수를 골라보라고 했지만 이미 입이 대빨 나온 시누이는 서울로, 그것도 강남에 있는 백화점으로 가자고 졸라댔습니다. 잠시 고민은 됐지만 시누이 말대로 한 명뿐인 시누, 한 번 하는 결혼, 까짓 그 혼수란 게 비싸면 얼마나 비싸랴 하는 마음에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눈이 돌아가더군요. 침실에 놓일 침대 하나에 5천만 원, 그 침대 옆에 놓일 협탁 하나에 1,000만 원, 거실에 놓일 소파 하나에 3천만 원, 그 앞에 놓일 테이블이 또 1,000만 원. 아직 가전은 보러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억이 넘어가는 물건을 골라놓고도 신나서 예쁘다 좋다만 연발하고 있는 시누이를 보고 있자니 저게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대로 시누이 옆에 있다가는 뒤통수라도 후드려 칠 것 같아서 진정을 좀 하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정신을 차리려는데 거울 속에 웬 폭삭 사가버린 아줌마가 보이더군요. 제 나이 아직 30대입니다. 밖에서 신나서 몇 천짜리 가구를 고르고 있는 시누이와 10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거울 속에 있는 아줌마는 못해도 50살은 되어 보이더군요. 취했습니다. 못났더군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린다고 정신없이 일만 하느라 10년 넘게 제대로 꾸며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제가 번 돈으로 명품 옷을 빼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몇 천짜리 혼수를 손가락질을 하며 고르고 있는데 정작 저는 온갖 잡티가 가득한 얼굴에 푸석푸석한 머리는 산발을 하고 시장통에서 산 청가방과 옷을 입고 있더군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시누이가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 남편의 집으로 향했죠. 그때 남편은 명절이라고 해도 거의 시댁에 오지 않고 혼자서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업한다는 핑계였고 그 후에는 사업하겠다는 이유였어요. 무슨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가져간 적은 있지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며 돈을 가져다 준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저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가 보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평일 낮 시간이었고 남편이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으니 남편이 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이 일하는 곳이 어딘지 모르니 우선 집으로 가 있으려고 한 것이었죠. 그곳에서 먼저 생각을 정리하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시댁 쪽 사업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내가 오가며 봐줄 수 있으니까 나는 남편 있는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해야겠다. 그럼 나도 다시 공부 시작해서 늦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만학도가 되어야겠다. 전공은 뭐로 할까? 이제 머리가 굳었는데 공부가 잘 될까? 아, 우리도 미뤘던 결혼식도 올리자고 해야겠다. 나는 시누이처럼 저렇게 무조건 비싼 거 좋은 거 그런 것만 찾지 말고 발품 팔아서라도 내 취향에 맞는 것들 그런 것들로 하나하나 골라서 우리 집을 예쁘게 꾸며야겠다. 이제 남편하고 합쳐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 아이도 생기겠지? 노산인 편이긴 하지만 내 몸은 건강한 편이니까 임신은 문제 없을 거야. 그래도 산부인과는 다니면서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삼돌이도 곧 대학에 들어가야 할 테니까 서울로 대학 올 정도가 되면 데리고 있으면서 대학도 보내야겠다. 그러나 그런 저의 생각은 남편 집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누구세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고 한 순간 안쪽에서 한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순간 저는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생각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그렇게 사과하고 돌아서려는데
집 호수가 분명히 남편의 주소가 맞았어요. 그리고 그때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왜? 아니, 누구 왔어? 누가 집을 잘못 찾아오셨나 봐요. 어머,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남편의 목소리에 놀라 그 여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서 쫓아 들어오며 저를 막는 여자는 집인데도 곱게 화장을 하고 머리 손질까지 하고 손톱까지 잘 다듬어서 보석까지 붙이고 있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서 나가세요. 아님 경찰 부를 거예요. 살짝 화가 난 듯 당황한 듯 하르르 떠는 여자 뒤로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다 드러난 펑퍼짐한 반바지에 밤새 술을 마셨는지 붉게 충혈된 눈. 당신이 여길 어떻게? 남편은 절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그대로 굳어있더군요. 뭐야? 자기 아는 여자야? 이 여자가 누군데? 그리고 그 여자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서 살포시 팔짱을 끼고는 저를 위아래로 째려보면서 인상을 쓰고 있더군요. 네, 언녀? 아무래도 제가 그 현장을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내가 저기 서 있는 논팽이 부인이다, 이년아.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그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그 불륜녀의 머리채를 잡아채기 위해서 달려들었어요. 안 그래도 화장으로 곱게 키워놓은 그 불륜녀의 눈이 놀라서 더 커지더군요. 저는 정신없이 그 불륜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말리려고 했지만 악이 오를 대로 오른 저를 말리기는 역부족이었어요. 그 불륜녀의 머리털을 다 뽑아놓은 저는 남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따귀를 때리고 얼굴을 핥히고 팔을 물어뜯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이웃들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까지 왔더군요. 세상에, 이 집 아저씨랑 저 여자 둘이 바람 피우는 거였다고? 저 여자가 바람 피운 여자야? 나는 둘이 완전 부부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감쪽같이 속았네. 남편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창피했던 건지 저한테 맞은 것이 분했던 건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불륜녀가 남편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세상에, 불쌍한 우리 자기. 어쩜 저렇게 쌍스럽고 무식한 여자가 부인일 수가 있어? 난 자기가 자기 부인 이상한 여자라고 할 때, 창피하다고 할 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당해보니까 알겠네. 그동안 자기가 왜 자기 부인이라면 그렇게 치를 떨었는지, 왜 그렇게 자기 부인이라면 진절머리를 쳤는지. 자기 그동안 너무 힘들었겠다. 자기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참고 살았어? 자기야, 그냥 저 여자 버려라. 내가 받아줄게. 저런 여자는 버려도 죄책감 안 가져도 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고 쌍스러운 여자랑 살아? 마치 자기가 피해자라도 된 듯 짓거리는 불륜녀를 보니 어이가 없어서 다시 머리채를 잡으려는데 남편이 오히려 제 팔목을 꺾더군요. 그만 좀 해.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야? 아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내가 이러니까 당신이라면 진저리를 치는 거야.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15년 동안 참아줬으면 나도 참을 만큼 참은 거 아니야? 당신이 그동안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 남편한테 따뜻한 밥을 챙겨줬어? 아니면 빨래를 해서 손수 다림질을 해줘봤어? 그것도 아니면 아이라도 한 명 낳아줬어? 그저 호적에 부인이라고 이름 올라갔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패악을 부려도 되는 거야? 부인인 게 무슨 벼슬이야? 당신이 내 부인이라고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는데? 당신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해보라고. 예전 같으면 쫓겨나도 벌써 쫓겨나고 쫓겨났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좋으시고 나도 마음이 약해서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이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보살처럼 참고 있는 거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남편을 이렇게 망신 줘야겠어? 기가 막혀서 뒤로 넘어간다는 게 이럴 때 하는 말이겠더군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정말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자기네 집 빚 갚느라 죽도록 일한 사람한테 뭐라고요? 자기 뒷바라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먹고 있는 음식, 입고 있는 옷 다 누가 번 돈으로 산 건데 저런 소리를 뻔뻔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다 아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아이는 저 혼자 만드나요? 15년이요? 최근 10년 동안 우리가 한 잠자리가 과연 몇 번이나 되는데 아이 소리를 입에 올리나요? 저 정도면 뻔뻔한 게 아니라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다시 시댁으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어서 빨리 내려가서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제정신이 아니라도 시댁에서 알게 되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남편을 불러서 등짝을 후드려서 정신을 차리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었나 봅니다. 제가 어리석었죠. 네가 미쳤구나. 아니 어떻게 시누이를 백화점에 혼자 두고 사라질 수가 있어? 네 시누이가 얼마나 황당했겠니?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으니 애가 울다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가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니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다. 좋은 일 앞두고 있는 애한테 이게 무슨 흉한 짓이니? 애가 얼마나 울면서 왔는지 저기 눈 부은 거 보이니? 네가 이러고도 한 가족이야? 네가 이러니까 부모 없는 애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이렇게 가족 귀한지 모르고 함부로 구니까. 누가 보면 어디 강가에 갓난아기 버리고 온 줄 알겠더군요. 이제 다 큰, 좀 있으면 시집갈 다 큰 처녀를 혼자 두고 온 게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 일인가요? 어머니, 저 가족 귀한 줄 알아요. 가족 귀한 줄 아니까 지금까지 참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거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랬나 봐요. 어머님은 저랑 가족이 된 지 1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저한테 부모 없는 애라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시는 거 보면 아직도 남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일 상처 주는 말인 거 아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항상 봉사만 하고 인내하기만 했던 제가 폭발해서 시어머니에게 말대답을 했던 것이요. 이게 정말 미쳤구나. 네가 제정신이 아니긴 하구나. 하긴 네가 네 시누이 버리고 갔다고 할 때부터 제정신일 리는 없다고 생각은 했지. 정신 안 차리냐? 어딜 눈을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지금 네가 누구한테 소리 지르고 있는지 정신 안 차려? 나니 시엠이야. 나니 시엠이라고. 저는 결국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여자가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 좀 말려주세요. 그 사람 서울 집에 여자 데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 사람 집에 갔었는데 아예 살림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둘이 부부인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15년 동안 여자 구실도 못한 거 안 쫓아내고 살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남편한테 여자가 있다는 거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고개를 돌려 시누이를 봤을 때 고개를 돌리는 시누이를 보면서 시누이도 알고 있었구나. 나만 병신호구같이 모르고 있었던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남편보다 더 오래 살부비고 살았던 시댁 식구들의 배신이었어요. 미우나 고우나 15년을 함께 밥 먹으면서 미운 정이라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이었죠.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처럼 같이 흥분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찌나 어리석었는지요. 그게 더 충격이 커서 비척거리면서 일어나는데 그런 저를 시어머니가 붙잡았습니다. 왜? 어쩌려고? 뭐 틀린 말 아니잖아. 결혼한 지 15년인데 너 여자 구실 못한 건 맞잖아. 너 그동안 임신 비슷한 거라도 했니? 그 정도면
벌써 쫓겨나도 10번은 쫓겨났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너 참고 기다려준 거잖아. 그럼 너도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게 무슨 배응망덕이야? 우선은 네가 지금 흥분한 것 같으니까 진정부터 하자. 진정하고 잘 생각해보면 다 지나가는 일이야. 별거 아닌 일이야. 남자 한 번쯤 바람 피우는 거지. 그런데 그럼 뭐 네가 조강지처잖아. 돌아오겠지. 돌아오는 거야. 네가 여기서 지금처럼 착실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괜히 땀만 먹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달라지는 거 없는 거야. 머리가 띵하고 어딘가에 맞은 것 같더군요. 절 달래려는 시어머니의 그 표정이 진짜 절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걸 더 부려먹어야 하는데 왜 벌써 들킨 거야. 잘 달래서 돈을 더 벌게 해야 하는데 설마 이대로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설치는 건 아니겠지? 라면서 우선 무마해 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더군요. 어머니, 저 아직 40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안 산 지 벌써 10년은 됐고요. 여자로 제일 예쁘고 좋은 시절, 그 20대, 30대를 그 사람이 딴 여자랑 살림 차린 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시댁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희생했는데 이제 남은 40, 50대, 60대도 그렇게 살라고요? 남편이란 논팽이가 딴 년이랑 먹고 살 돈, 시댁 식구들이 펑펑 쓸 돈 열심히 벌면서 뼈 빠지게 일하고 그러다가 다 늙어서 남편 돌아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황송합니다. 그러고 받아서 살라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신 거죠? 어머님 딸이면 그렇게 살라고 하실 거예요? 이건 뻔뻔하신 거세요? 아니면 양심이 없으신 거세요? 아니요. 저 그렇게 못 살아요. 아니요. 안 살아요. 이제 남편 생각도 알았고 다른 식구들 생각도 알았으니까 저도 마음이 확 정해지네요. 이혼할게요. 이혼하면 되죠 뭐. 아직 30대인데 더 늦기 전에 놔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새 출발할게요. 돈도 있고 나이도 아직 젊은데 저도 새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잘 살아보면 되겠죠? 악에 받쳐서 소리소리 쳤습니다. 분하기도 했고 진심이기도 했어요. 입 밖으로 내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왜 참고 살았나 싶었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까짓 돈도 있고 이혼해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남자? 못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혼자 살면서 하고 싶은 공부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머릿속이 착착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순간 뒷머리가 번쩍하더니 뻐근해지더군요. 뭐지 하는 생각으로 뒤돌아보는데 시누이가 손에 커다란 막대기를 들고 있더군요.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이걸 그냥 듣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우리 양식장 거래 다 인연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돈 다 옮겨버리면 우리 알고지 되는 거라고. 그럼 나 당장 결혼은? 아니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뭐 먹고 살 건데? 어떻게든 우리한테 다 넘기게 해야 할 거 아냐. 오빠 오라고 해. 아빠도 빨리 오라고 하고. 양식장 명의도 아빠 명의로 옮기고 오빠네 서울집하고 우리 집 명의도 빨리 옮기라고 하고. 아 엄마 빨리 좀 끌어봐. 삼룡이 그 새끼 와서 보면 지랄해. 얼른 옮겨야 돼. 그렇게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린 곳은 어두컴컴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곳이 어딘지 몰라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구석에 있는 무당 그림을 발견하고야 어렸을 때 삼룡이가 가출해서 숨어있던 폐가를 떠올렸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과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폐가가 한 채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단골네가 살던 곳이라며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낮에 가까이 가기도 무서울 정도로 으스스한 분위기에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곳이어서 어른들도 가까이 갈 일이 없었는데 제가 시집오고 얼마 안 됐을 때 시어머니한테 혼이 났던 삼룡이가 집을 나간 걸 찾다가 그곳까지 가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 무서운 곳에 갇힌 것을 알게 됐으니
정말 다시 까무러칠 것 같더군요. 당장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 쪽으로 향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이 잠긴 것도 모자라서 아무래도 밖에서 나무를 대서 못질까지 해놓은 것 같더군요. 주머니를 뒤져봐도 휴대폰도 이미 뺏어간 것 같았습니다. 밖은 이미 깜깜해졌고 당장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폐가에 갇힌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문 밑으로 종이랑 펜이 쓱 하고 들어왔어요. 언니,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여기 너무 무섭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다 죽게 생긴 거 어떡해요? 언니, 거기다 사인하고 도장 찍어요. 그럼 당장이라도 문 열어줄게요. 오늘 찍으면 서로 좋게 끝나는 거고요. 내일 오빠랑 아빠 오면 나도 책임 못 져요. 두 사람 화 많이 났어요. 아마 그냥 이렇게 도장 찍으라고 안 하고 억지로 찍게 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막 언니 억지로 때리고 그래서 도장 찍게 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런 거 아니라도 도장 찍을 때까지 여기서 안 꺼내준다고 하면 그것도 서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그냥 거기다 도장 찍어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 가지고 내려가서 내일 명의 이전하고 그거 다 처리되면 언니 여기서 내보내드릴게요. 네? 언니 지금도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언니도 잘 생각해봐요. 언니 능력 있잖아요. 까짓 거 이거 우리한테 다 털고 나가도 언니는 금방 벌면 되는데 괜히 고집 부리다가 몸까지 상하면 서로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내려갈 테니까 밤새 잘 생각해보세요. 네? 차라리 남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배신감이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돈으로만 보고 만만하게 보고 범죄까지 스스럼 없이 저지르다뇨. 절망을 넘어서서 인생이 허무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약이 올라서라도 절대 그 사람들 뜻대로 해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어떻게든 그 폐가를 빠져나가 도망을 가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문을 열어보려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몸으로 부딪혀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지쳐서 포기하려는 순간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인연이 다시 돌아온 것인가 아니면 남편놈이 뒤늦게 도착한 것인가 긴장해서 귀를 바짝 대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낮에 이런 거 없었는데? 아이, 누가 이런 걸 대놨어? 누가 왔다 갔나? 작은 동네였어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당장 소문이 나는 곳이었으니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려올 일이 없을 텐데 그것도 이런 폐가에서 말이죠. 좋은 사람일 확률보단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숨어든 범죄자라든가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든 나쁜 놈일 것이라거나 그러나 저는 도박을 걸기로 했어요. 뭐 어차피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상황이니 자포자기 하기도 했고요. 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를 들은 그 남자가 화들짝 놀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아이, 거기서 뭐 하세요? 확실히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으니 그렇게 들린 것이었는지도요. 사정이 있어서 갇혔네요.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전화나 문자 한 통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삼룡이라고. 제가 없으면 시댁에서 삼룡이도 구박할 게 뻔했습니다. 일만 시키느라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낼 것이 너무나 뻔했고 그렇다고 아직 미성년자인 삼룡이가 혼자 몸으로 집을 나간다고 하면 고생만 할 게 뻔했으니 어차피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삼룡이도 데리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삼룡이에게 연락을 해서 저를 도와달라고 할 생각이었던 것인데 삼룡이의 이름을 들은 그 남자는 당황하더니 갑자기 요란하게 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삼룡이 어떻게 아십니까? 둘이 무슨 사이십니까?
아, 아이 삼룡이네 착한 아주머니시죠? 아이 맞으시죠? 삼룡이에 있는 착한 아줌마요. 그 남자는 자신을 서울에서 온 흥신소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람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온 것인데 일의 특성상 몰래 마을을 돌아보는 중이었고 그래서 사람이 없는 이 폐가에서 지내던 중이었는데 제가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거기에 갇히게 되어 도움까지 받게 된 것이었어요. 저희 의뢰인이 서울에서도 현금으로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지 뭐 그런 집이거든요. 아시죠? 진짜 현금 부자. 그런 집에서 손주가 없어졌으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같이 여행을 갔던 5살짜리가 사라졌는데 처음엔 유괴인지 납치인지 실종인지 사고사인지 하여튼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희가 의뢰받은 다음에는 정말 전국에 있는 고아원이라는 고아원은 다 뒤졌고요. 외국에 입양된 아이들 유전자 자료도 거의 다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뭐 이 정도면 거의 포기할 법도 하신데 그분들이 손까지 귀한 집이라서 그러신가? 죽었으면 죽었다는 증거라도 찾아오라고 하시는 중이었거든요. 뭐 저희야 돈 받으니 벌써 10년 넘게 찾고 군말 없이 찾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근처에서 그 애를 봤다는 목격담이 있어서요. 그래서 조사 중이었어요. 안 그래도 조만간 착한 아주머니 한번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네요. 혹시 삼룡이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간 아이예요? 듣고 있는데 짚이는 곳이 있어 그런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이 동네 조사하다 보니까 좀 음흉한 동네더라고요. 예전 이 동네 출신인 사람한테 들은 건데요. 이 동네 집들에서 후원한다고 데려다 키우는 애들, 고아원에서 데려다 키우는 애들이 아니래요. 동네 아저씨들이 다른 지방으로 일하러 갔다가 어린 애들 보이면 납치하듯 잡아다가 일손 필요한 집에다 주고 수고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워낙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서 딱히 믿고 온 건 아닌데 내가 이 동네 와서 삼룡이 그 친구를 봤는데 얼굴이 생긴 게 딱 그 의뢰인네 집안 얼굴하고 너무 닮았어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자꾸 드네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한테 슬쩍 물어봐도 입을 그냥 꾹 다물고 있고 며칠 지켜보니까 그 집에서도 착한 아주머니만 삼룡이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사정 이야기하고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혹시 그 집 사진 좀 볼래요? 흥신소 직원이 보여준 가족 사진을 본 순간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삼룡이의 가족이 맞구나. 저는 제일도 제일이지만 삼룡이도 얼른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삼룡이가 진짜 그런 대단한 집 가족인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나올지 상상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흥신소 직원은 남들 눈을 피해 몰래 시댁 쪽으로 내려가 삼룡이를 불러내 함께 서울로 몸을 피했습니다. 결국 삼룡이는 15년 만에 가족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희 시댁은 자신의 가족과 여행 중이던 삼룡이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직접 납치해서 데리고 왔었던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게도 제 남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우선 몸을 피한 상태로 대리인을 내세워 저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했고 제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거리로 쫓아냈습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이 살던 집을 구입해 주었던 것은 삼룡이의 가족들로 삼룡이에게 안 좋은 추억들이 가득한 그 집을 시댁 식구들이 보는 눈앞에서 갖은 중장비들을 동원해 바로 폭파시켜버렸다고 하더군요. 시누이와 결혼하려던 남자 쪽에도 이 상황을 모두 이야기해서 당장 파혼하게 만들었고 남편의 그 사업 같지 않은 사업도 별게 없었지만 파산시켜버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불륜녀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저에게 큰 의미가 있던 돈은 아니었지만 한 푼이 아쉬울 그 연놈들의 돈을 뺏는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는 의미로 말이었죠. 다행히 그날 출동했던 경찰과 이웃들이 증언을 서준 덕분에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그 소송을 증거로 이혼까지 논스톱으로 진행해서 판결까지 쉽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를 감금해서 억지로 재산을 뺏으려고 했던 것도 모두 형사고소했죠. 그 과정에서는 저를 구해주었던 흥신소 사무소 직원분과
삼룡이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판결이 나던 법정에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자신은 착실하게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을 봤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 이런 꼴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 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도 남의 탓을 할 수 있는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그 사람의 부인으로 살았던 15년이란 시간, 제가 버린 15년이 아까우면서도 더 길게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준 그날, 거울 속 나에게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 1시간을 모두 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푸석해진 머리에 영양제를 주고 거칠어진 피부에 마사지도 해주면서 그만큼 상처받아 갈라진 마음에도 따뜻함을 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데 필요한 것이 꼭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가고 있어요. 저는 요즘 저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누군가 제가 혼자라는 사실을 약점으로 잡는다고 해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해진다면 그때는 제가 새로운 가족이 생기든 영원히 혼자 살아가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하고 싶었던 공부를 마음껏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